한 번은 숲속에 있던 동물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끼와 거북이는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경주에서 거북이가 승리한 이후 모든 동물들이 경주를 하나의 전통, 행사로 삼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매년 한 번씩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단순한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도토리 박사, 숲속의 현사가 이번 경주의 심판을 맡았고 세 가지 의도를 정의해서 토끼와 거북이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첫째, 계획으로서의 의도. 경주 시작 전 각자의 계획을 제시하시오. 둘째, 실행의 의도. 경주 도중에 각자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셋째, 행동의 목적. 경주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모든 동물들이 모인 가운데 도토리 박사가 토끼와 거북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으로서의 의도를 묻는 시간입니다. 토끼, 나는 이번 경주에서 천천히 시작하고 중반쯤 속도를 내어 거북이를 추월할 계획이다. 거북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단단하고 꾸준하게 걷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동물들은 토끼의 기발한 계획과 거북이의 한결같은 전략에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다음 실제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실행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입니다. 토끼, 지금은 그냥 여유롭게 시작해서 나중에 스퍼트를 올릴 생각이다. 거북이가 앞서가는 걸 보고만 있다. 거북이, 나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꾸준히 걷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자. 마지막으로는 경주가 끝나고 난 후의 행동의 목적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끼, 나는 거북이를 이겨서 내 빠른 속도를 모두에게 다시 증명하고 싶었다. 거북이, 나는 꾸준함이 결국 승리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이제 경주가 끝나고 드디어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상대로 이번에도 거북이가 승리합니다. 모든 동물들이 앤스콤의 이론을 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속도나 힘이 아니라 의도와 그를 통해 드러나는 행동의 일관성이었습니다. 도토리 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경주는 단순히 누가 더 빠른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의도와 그에 따른 행동,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목표가 중요했습니다. 앤스콤이 말한 세 가지 의도, 즉 계획으로서의 의도, 실행의 의도, 그리고 행동의 목적이 제대로 실천되었음을 이번 경주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숲속 동물들은 앤스콤의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매년 경주가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도 이제는 서로의 의도를 존중하며 더욱 흥미진진한 경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앤스콤의 의도를 재해석한 새로운 경주 이야기가 전해졌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술을 즐기는 친구 철수와 영수가 있었다. 철수와 영수는 매주 금요일마다 마을의 단골 술집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그 금요일 밤이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밤이 될 줄은 두 사람 모두 몰랐다. 그날도 둘은 술집에서 시끌벅적한 인파 속에서 술을 즐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 웃긴 에피소드, 약간의 한탄까지 모든 감정이 섞인 밤이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의 취기도 점점 깊어져 갔다. 마침내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철수와 영수는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철수는 늘 하던 대로 자신이 애정하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람을 맞으며 가볍게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철수가 지나가던 그 길에는 마침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철수의 자전거를 세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철수는 밤새도록 경찰서에서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철수는 결국 음주 자전거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영수는 평소와 다르게 그날은 차량 대신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다. 복잡한 골목길을 걸어서 그의 집으로 갈 때에 그는 골목 끝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잠깐 멈춰섰다. 보도블록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더니 영수는 그 사람을 일으켜주었고 그 사람은 영수에게 너무 고마워하며 급히 떠나갔다. 영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랍게도 한 장의 돈다발을 발견했다. 넘어진 사람이 서류 가방을 두고 간 것이었다. 영수는 경찰서에 가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는 그 돈다발을 고스란히 가지게 되었다. 영수는 그 돈을 모아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여 마을 사람들이 영수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도덕적 운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철수와 영수는 둘 다 같은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려고 했고 별 생각 없이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달랐다. 철수는 정말 불행하게도 경찰에 걸렸고 영수는 운 좋게도 사람을 도와준 보상으로 돈다발을 얻게 되었다. 결국 두 사람의 도덕적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다. 철수는 음주 자전거 운전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영수는 마을이 영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도덕적 평가가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저 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은가?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이론은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요소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철수와 영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덕적 평가가 얼마나 세밀하고 때로는 불공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 다음에 어떤 사람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황과 운도 한 번쯤은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오후 따사로운 햇볕이 마을을 감싸던 날 이 작은 도시의 농부 철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농부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농장은 늘 풍성한 수확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철수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사과나무 한 그루가 밤새 폭풍에 쓰러져 뿌리가 드러나 있는 걸 발견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눈에 그의 고민을 알아차렸다. 저런 철수야, 사과나무를 잃었구나. 정말 안타깝다. 하며 위로를 건넸다. 철수는 처음에는 큰 실망에 빠졌다. 그 사과나무는 그의 가장 소중한 나무 중 하나였고 많은 과일을 생산하던 나무였다. 그러나 철수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적 가르침을 떠올렸다. 내가 이 나무가 쓰러진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철수는 잠시 침착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곧바로 계획을 세웠다. 쓰러진 나무의 뿌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나무를 똑바로 세우고 지지대와 로프를 사용해 다시 세우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결정을 지켜보며 무척 궁금해했다. 철수야, 왜 이렇게까지 애쓰는 거냐? 그냥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니? 하지만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외부의 사건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손에 달려있지. 철수는 묵묵히 나무를 세웠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다. 나무를 다시 세우는데 성공한 철수는 내적 평화를 찾았다.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단력과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며 철수의 사과나무는 다시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렸다. 특히 그가 보여준 자기 통제와 긍정적인 태도가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철수는 항상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연습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침착함과 자기 통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철수의 사과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인내와 지혜의 상징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지혜를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게 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마을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철수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마을의 철학자가 되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사과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무성하게 자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교훈을 잊지 않게끔 했다. 사람들은 종종 그 나무 아래에 모여 철수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기 통제와 내적 평온의 중요성을 다시금 마음속에 자리 잡게 했다. 결국 철수의 이야기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친숙하고 실천 가능한 형태로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마을의 나무 아래에서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사건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온을 찾아갔다. 그들은 철수의 이야기를 통해 웃음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철수의 에픽테토스적 삶의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더 긍정적이고 평온한 일상을 꿈꾸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에 베르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베르타나는 젊었을 때부터 항상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 술과 파티, 그 순간을 즐기는 데만 몰두했고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곤 했다. 초기엔 그런 생활이 무척 재미있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피로와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베르타나는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처음엔 쾌락주의라는 단어에만 눈이 가서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책을 읽어가며 이해하게 된 것은 그가 추구하던 쾌락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에피쿠로스는 합리적 쾌락과 마음이 평온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베르타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나는 그동안 잘못된 것을 쫓아왔단 말인가?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삶에는 일시적인 즐거움뿐이었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피로와 불안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먼저 베르타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다. 그 후 식사를 단순화 여기본적인 영양소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 이제 베르타나는 친구들과의 지나친 술자리를 거부하고 대신 차 한 잔을 놓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즐기기로 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내 그들도 베르타나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친구들도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우정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이었다. 베르타나는 요가나 명상 같은 정신적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갔다.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져 갔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의 삶은 안정감을 되찾았다.
몇 주 후 베루타나는 과거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파티에 다시 초대받았다. 예전처럼 술에 취해 소리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그는 그들 속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밖에 나가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느슨하게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베루타나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쾌락이 아닌 단순하고 절제된 삶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베루타나의 변화를 보고 놀랐고 그의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다. 베루타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얻은 평온과 만족감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들도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베루타나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찾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탐욕과 과도한 욕망을 피하고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베루타나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